이동형이야 이동형이야. 안녕하세요, 블락비의 박경입니다. 오늘 저의 네 번째 싱글 인스턴트가 드디어 발매됐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이동형이야 이동형이야.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대국민 로고송 경진대회를 열고 있죠. 앞서 들으신 오늘의 로고송은 아이돌 그룹 블락비 박경씨의 버전이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을 응원하는지 아니면 자기 앨범을 홍보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보내주신 박경씨 대단히 고맙다 말씀드리고, 여러분들도 이동형이야 이동형이야 이 부분을 직접 녹음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20만원 상당의 AI 인공지능 스피커 누구를 드리겠습니다. 이메일 주소는 newsfront@naver.com입니다.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부터 먼저 알려드립니다. 제가 남북 적시자 회담 잘 다녀오겠습니다. 우리 이산 가족의 한을 풀어드릴 겁니다. 많이 성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의 목소리입니다.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논의하기 위한 우리 측 대표단이 동해선 육로로 방북을 했습니다. 금강산 호텔에서 남북 적십자 회담을 가졌는데요. 관련해서 이산가족 출신이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에게 소회와 기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수 차관께서 차관 그만두시고 쓸쓸한 마음에 낮술 한잔하고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검사 출신 아닙니까? 그 사건 담당하는 검사한테 전화를 했지요. 좀 봐주세요. 하여튼 벌금이나 시기 때리고 그냥 봐줄게요. 논란이 되고 있는 과거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발언입니다. 검사 출신인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과거 자신과 친한 김주수 의성군수가 낸 음주 뺑소니 사고를 무마하려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데요. 최강 병기에서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은 기본 작용 생식계 독성이거든요. 일반 사람들이 과부하함으로 노출되면은 좀 간독성이라든가 갑상선 기능에 좀 이상. 오늘 하루 종일 이슈가 되고 있는 대구 수돗물 발암물질 검출, 전문가 의견을 잠시 들었는데요. 환경부는 바로 조치를 취했다고 했죠. 오창석 씨와 뉴스 플리핑 시간에 환경부 연결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개혁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건 대단히 미흡한 조정안이 될 것 같고요. 경찰과 검찰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오늘까지 찬반 양론이 뜨겁습니다. 어제 검찰의 입장 들어봤고요. 오늘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경찰의 입장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부 우리 연애할까 코너에서는요, 오늘 아침 깜짝 결혼 발표를 한 조정석 거미 커플의 공식 입장문, 제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그 무게에 대해서 자세히 느끼고 실감하지는 못하지만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연애할까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2일 금요일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이 작가는 독하다. 이 작가는 거칠다. 이 작가는 솔직하다. 이 작가는 눈치가 없다. 그는 할 말은 한다. 할 말은 한다. 정치 오타쿠 이 작가의 독설. 뉴스 정면 승부. 금강산에서는 이산가족 상봉을 논의하기 위한 적십자 회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에서도 8.15 전후로 이산가족 상봉 추진을 남북이 합의한 바 있기 때문에 오는 8월 15일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벌써부터 가족 만날 생각에 들뜬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실향민 2세로 알려진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전 원내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의원님 여러 차례 네네. 102세 되신 어머니 얘기도 하시고 네, 누님 얘기도 하셨어요. 네네. 다른 분보다도 이 소식 들었을 때 굉장히 떨리고 기대도 크고 그럴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저희 누님이 북한에 두 분이 계세요. 예. 근데 지난 2010년에 큰 누님을 한 분 만났습니다. 북한 쪽에서 신청을 해서. 예. 저희 어머니가 102세인데
나머지 한 분 누님을 만나고 싶어 하시죠. 근데 이제 한번 만났기 때문에 큰 기대는 하고 있지 않고요. 한 번은 못 만난 분들이 먼저 만나야 되겠죠. 어머님 얘기도 하셨습니다만은. 네. 어머니가 17년생이시니까 올해 102세 되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의원님 어머니처럼. 네. 시간이 지금 너무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그때 이산가족 상봉할 때 그 만나는 장면, 이걸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만날 때는 정말 60년 만에 한 맺힌 기쁨이 있었고, 헤어질 때는 뼈를 끊을 듯한 참혹하게 이를 데 없는 정말 잔인한 고통이 있었다. 이렇게 제가, 나와서 그렇게 표현을 했었는데요. 정말 그런 거고요. 한 번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분들을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거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번에도 의원님 가족들도 신청하시겠죠? 이미 다 신청이 돼 있고요. 예. 그때 신청하는 게 아니고 이미 신청돼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컴퓨터로 뽑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한번 만났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어머니 욕심에는 그 나머지 딸 한 사람도 꼭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늘 갖고 계시죠. 당연히 그러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왜 여쭙냐면, 몇 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만나는 게 과연 옳은 일인 것인가.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상봉할 수 있는 장소라든가 이런 거를 좀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지난달 말 기준으로 하면 생존한 그 이산가족 등록자가 5만 7천 명이거든요. 예. 이 중에 70세 이상의 전체 85.6%, 4만 8,700명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한 거는 양쪽에서 200명씩을 이렇게 추려가지고 선정해서 서로에게 보내고 그 생존이 확인된 가족 100가족을 찾아가지고 상봉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완전 로또보다도 더 못한 거예요. 너무너무 잔인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상봉 후에 상봉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편지를 쓸 수 있도록 이런 서신 교환 이런 것들도 가능할 수 있도록 좀 해주고, 상설적인 상봉장을 마련해줘야 됩니다. 이 정례화도 필요한 겁니다만, 정례화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것은 상설적인 상봉장을 만나서 늘 이렇게 상봉할 수 있도록 그런 장소를 좀 대규모적으로 만들어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죠. 지금 오늘 때보다 남북 분위기가 좋은 상태인데요. 네. 이번에 이렇게 한번 만나고 방금 의원님이 말씀한 그런 것들이 의논이 되겠죠? 네, 의논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지난번에 남북 정상회담 만찬장에서 김정은 위원장과도 잠깐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제가 이제 우리 가족 얘기도 하고 저희 처가도 또 마침 함경도에 이산가족인데 그 얘기도 하면서 너무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랬더니 김정은 위원장도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판문점 선언도 있었습니다만 요번에 만나고 나면 좀 더 후속 논의를 해서 상봉장을 만들고 서신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남북 문제에 있어서는 그 민족의 이런 부분들 민족의 끈을 다시 이어주는 이런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과거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이 북한 식당 여종업원들을 강제 기획 입국시켰다. 이런 의혹이 있어가지고 북한에서 다 돌려보내라 이런 얘기도 했단 말이죠. 이 부분이 혹시 이산가족 상봉에 걸림돌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도 계십니다. 글쎄 이제 오늘 오후에 적시자 회담의 남북 대표단이 이미 합의서 초안을 교환했잖아요. 예. 이 공동 보도문을 위해서 이제 조율 중이라고 하는데 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양측 모두 그 시급성을 잘 알고 있고 또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인도적 차원의 문제라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걸림돌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어쨌든 이 문제는 이산가족하고 연계시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남북 간에 좀 더 협의를 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진실적으로 기획 탈북이 맞는지 자유의사인지 이 문제도 살펴봐야 될 거고요. 네. 또 그 여성들이 북한으로 돌아가는 걸 원하는지 네. 한국에 남아있기를 원하는지 이것도 살펴봐야 될 거고 말이죠. 네, 뭐 그런 걸 잘 살펴서 예. 남북 간에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뭐 해법을 찾아 나가야 되겠죠. 또 지금 문 대통령이 러시아 방문 중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남북러 협력 사업, 뭐 철도라든가 가스관이라든가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잘 될 것 같습니까? 이미 뭐 어제 문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셨고요. 그 러시아 연방 하원 회의에서 시베리아 횡단열도 이것을 부산까지 연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예. 남북한 철도 연결하고 러시아나 중국과 연결한다는 이야기는 이미 이전 정부에서부터 쭉 나왔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난 건데 이 남북을 동해권, 서해권 그리고 접경 지역 이 세 개 벨트로 묶어서 개발하고 이것을 북방 경제와 연계해서 그 남북이 동북아 경제 협력을 허브로 그러니까 동북아 경제 협력의 허브로 도약시킨다는 게 주요 골자인데 이를 위해서는 남북 철도망 구축이 선결 과제입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러시아까지 연결을 해서 그 한반도 평화 체제가 구축되면 바로 이 남북 경제 협력이 본격화되고 러시아의 삼각 협력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요. 이 삼국 간의 철도뿐 아니라 가스관 그리고 전력망 분야에 있어서 협력이 이루어지면 동북아 경제 공동체가 든든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또 남북 간의 공고한 평화 체제 그리고 동북아 다자 평화안보 협력 체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요. 그런 점에서 어제 언급했던 철도망 연결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부터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 남북러가 다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유엔 제재나 미국 제재가 풀어져야 사업이 시작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그렇게 되는 건데 그게 이제 북미 회담을 통해서도 봤습니다만 이제 미국도 이런 협력 사업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잘 풀려져 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국내 문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네. 그 어쨌든 원 구성이 돼야 네.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자유한국당의 상황이 지금 녹록치 않단 말이죠. 네. 만일 자유한국당이 원구성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당과 원구성할 용의는 있는 건가요, 민주당에서? 우선은 이제 앞으로 그 야당과의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 이걸 제외하고 하는 것은 꼭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이 명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번 지방선거 민심 중에 집권 여당, 정부 여당이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이 가장 우위에 있습니다. 네. 그동안 국회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지난 1년 동안 야당의 반대 또는 내부 사정 때문에 그야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 이런 것들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국민의 질책이 이번에 굉장히 컸던 겁니다. 예. 그래서 국민들은 야당의 쇄신도 한편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국회에서 할 일을 빨리 하는 국회 이런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서 야당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당내 쇄신과 병행해서 빠른 시일 안에 국회를 정상화하고 국민들이 바라는 이 민생 국회 또 지금 쌓여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원구성 협상을 빨리 들어갈 것을 요청하고 있고 그 목소리에 야당이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 대표님 그 상봉 기대 안 한다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어머님 그 돌아가시기 전에 둘째 누님 그러게요. 예, 뵀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네, 그래서 뭐 전면적으로 열어서 예. 상봉장 만들고 그리고 희망하는 사람들은 상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요.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었습니다.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잠시 후 2부 최강 경기 코너로 돌아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네, 2부 최강경기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노영희 변호사, 아시아경제 장영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일단
삼성전자 이야기부터 해봅시다. 노조 와해 공작을 주도한 삼성전자 서비스가 전문가를 불러서 노조 와해 가해까지 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참, 가해가 성행하다 보니까 별개다 가해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노사관계 전문가를 회사 고문으로 위촉해서 이 수억 원대 연봉을 줘가면서 노조를 파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려 한 겁니다. 이 참여정부 시절 노동부 장관이었죠. 이 김대환 전 노사정위원장의 정책보좌관 출신 송모 씨가 바로 그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은 사실 노조 쪽 사람이긴 했어요, 원래. 근데 이게 노조 쪽이니까 노조의 허점이라든지 약점을 더 잘 알고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부터 노조 파괴의 노하우를 전수받는다면 확실하게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방법, 그러니까 노조 쪽 인사를 회유시키거나 또는 전향을 시켜서 한마디로 이제 변절을 시켜가지고 이 노조 파괴 공작에 사용하는 방법은 과거 대우그룹에서 많이 썼던 방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어느 정도 연봉을 주면은 그렇게 변절을 합니까? 글쎄 안 받아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좀 장 기자님 어느 정도 주면 변절할래요? 글쎄 한 10억? 근데 지금 수억 원 정도를 돈을 받고 연봉 계약을 맺었다고 그러는데 매년. 사실 그 돈은 큰 돈이죠. 큰 돈이죠. 그 이명희 씨 사건 터졌을 때도 피해자들이 처음에 처벌 원한다고 했다가도 안 되는 게 다 그 억대 이상의 합의금을 받고서 좀 마음이 다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내가 그 자리에 안 갔으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유혹이 당연히 될 수 있을 거는 맞는데. 돈 앞에 장사 없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그것보다도 참 삼성스럽다. 이런 느낌을 잘 받았어요. 왜냐하면 삼성이 이제 뭘 하는 일하는 방식을 보게 되면 그냥 대강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시뮬레이션을 전부 다 거쳐서 하면서 계획을 엄청 세밀하게 짜거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상황 돌아가는 것을 체크를 한 다음에 다시 피드백을 통해서 전략 변경 등을 되게 잘하고 관련 예를 들면 이제 재판 같은 것도 딱 담당 판사랑 맞는 변호사들을 이렇게 딱 찝어가지고 골라서 연결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모든 일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은 그 316 회의라고 불리우는 이 노조와의 가외 이게 사실은 그 송아무개 자문위원이 했던 일을 보면 엄청나게 제가 봐도 되게 머리가 좋았구나. 되게 치밀했구나 이렇게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일단 노 변호사님. 이렇게 했다는 것은 삼성 측의 명백한 불법행위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제 노동상권을 보호해야만 하는데 그것을 지금 못하게 아주 근본적으로 지금 망쳐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실은 탈법적이고 위법적인 것은 맞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영장을 예를 들면은 지금 한 10번 중에 9번이 다 기각됐잖아요. 청구할 때. 근데 그 내용 중에 기각 사유 중에 하나가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거였어요. 그 재판장님들 말씀하신 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당연히 명백히 불법적이고 탈법적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또 재판부에서 보기에는 뭔가 법리적으로는 좀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것으로 좀 보이는 게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이제 검찰이 이번에 구속 기소도 하고 진행을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게 정확히 인정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아까 316 팀이요? 316 회의.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짰습니까? 노조 와해를 시키려고. 사실 노조 와해 전략이라는 것은요, 삼성스럽기는 하지만은 사실 노조 와해 전략은 모든 기업이 거의 똑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노조의 약점을 잡아내는 겁니다. 그것을 약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감시하고 개인정보를 사냥하고 개인정보 수집이 아니라 개인정보 사냥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노조 탈퇴를 회유하기도 하고 안 되면은 회사를 아예 없애버리기도 하고 단체의 교섭을 지연시켜서 이 노조의 돌출 행동을 유도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송 씨 같은 경우는 조금 좀 감시를 노조를 감시하기 위해서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조합원들에게 리스 차량을 제공한다는 거였습니다. 원래 이게 뭐냐면은 그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삼성전자 서비스 외근 기사들은 자기 차를 타고 나가서 서비스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이제 노조원이던 최종범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다음에 이렇게 노조 측에서 이제 기세가 오르니까 노조의 기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협상안으로 제시한 게 리스차를 주겠다 앞으로. 이거였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 리스차에 이 블랙박스를 장착을 해가지고 노조원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다니는지 이런 걸 감시하기로 했다는 사찰이네요. 사찰이죠. 근데 이걸 노조가 이걸 알고 사실 이걸 반대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삼성이 또 이거를 여론전에 또 써먹습니다. 사측에서 상당히 파격적인 제안을 했는데 노조가 억지 주장을 펴면서 반대하고 있다. 이거는 노조한테 다른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다목적으로 쓴 거죠. 그 사찰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공황장애 및 대인기피증으로 정신과 치료 이력 있음. 네. 이혼하고 부인하고 딸은 따로 거주하며 생활비를 지원 중, 뭐 3억 8천만의 대출이 있음. 뭐. 그러니까 이건 이제 사찰을 통해서 얻었던 이런 개인 정보들을 가지고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공략하고 그 약점을 찔러서 노조로부터 이제 활동을 못하게 하는 이 뭐 용도로 사용한 건데요. 예컨대 지금 여기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807건의 개인 정보를 지금 수집했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공황장애 및 대인기피증으로 정신과 치료 이력이 있다 이런 사람하고 이혼하고 부인과 딸은 따로 거주하며 생활비 지원 중에 있다 이런 정보가 만약에 그게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그 노조 활동을 하는 그 개인에 대해서는 그 개인 자체한테 이제 돈을 줌으로써 뭔가 해결을 하려는 방법도 있겠지만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까지 이런 식으로 파고들 수 있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데 그 아무리 노조가 싫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러니까 노조원들 회유와 혹은 또 협박 이런 건데 장 기자님 직접 노조원들 만나보셨습니까? 예, 제가 이제 뭐 이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원들뿐만 아니라 이제 삼성그룹 내 다른 노조원들 좀 만나 뵙긴 했는데요. 이분들 말씀은 똑같습니다. 삼성은 정말 이렇게 방법의 차이가 있다기보다 아주 집요하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찾아 들어온다는 거고 안 되면은 주변 사람들까지 계속 찾아 들어가면서 공작을 하기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심적으로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좀 불리한 상황이 되면은 뭐 노조하고 협상을 한다, 대화를 한다라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노조 뭐 이미 해고된 노조위원장을 복직을 시키지도 않고 뭐 이미 있는 노조위원장은 또 내보내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할 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삼성의 어떤 이런 노조 탄압이라는 것이 상당히 치밀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만 삼성이라는 껍데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 여론전도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삼성이 쓰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 이제 돈으로 막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아까처럼 이제 개인적인 것들을 이용해서 하는 게 있고 세 번째로 여론전을 활용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여론전을 활용하는 게 상당히 잘 먹힌다. 사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기자들이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제가 물론 저는 뭐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스스로도 항상 반성하는 자리에서 있는데요. 뭐 동업자들이다 보니까 기자들이 잘못하는 겁니다. 그거 삼성에서 온 자료 상당히 이렇게 신빙성 있는 자료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거의 무분별하게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 그게 잘못된 겁니다. 언론사 간부들이 장충기 사장한테 보낸 문자 보니까 가관이더만요. 그렇죠. 그거보다 심한 것도 많이 봤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뭐 이런 거 가지고 사람들이 놀래지 저는 그랬어요. 그럼 한번 더한 것도 말해보세요. 있어요. 더한 거 말해보세요. 말하면 안 되나? 그거 뭐 누군지 금방 알 텐데 이번에 뭐 어디 있는 아파트 당첨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봤어요. 야 멋지네 진짜. 대단하네요. 누구라고 말을 못 하겠는데 언론사 간부들이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 결국은 삼성 광고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일단 가장 크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광고주는 일단 두 군데입니다. 가장 큰 광고주가 두 군데인데 하나가 삼성이고 하나가 SK입니다. 삼성과 SK에서 나오는 정보는 일단 뭐 자료라든지 정보가라든지 일단 무시할 수가 없죠. 뭐 며칠 전에 노소영 씨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뭐 SK 측에서 혹시 뭐 여론전을 핀 게 아니냐, 언론 플레이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사실 증거는 없습니다만 그랬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제로 했다면 아마 증거가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뭐 우리 YTN도 삼성 광고가 당연히 있습니다만 있거나 말거나 우리는 그냥 얘기합니다. 예, 비판적으로. 있거나 말거나. 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노블레스가 잠깐 앞에서 얘기해 줬습니다만 이 검찰 수사나 법원의 판단이나 별반 기대는 못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네, 사실 이제 그래도 검찰은 지난번에 그 다스 수사하면서 이 노조와해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이후에 좀 여러 가지 노력을 했던 것으로는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검찰이 수사하는데도 사실은 상당히 이제 한계가 있고 힘이 들었는데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되려면 또 법원에서의 영장 발부 같은 것들이 연결이 되어야지만 이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10건 중에서 지금 9건이 다 기각이 되고 오로지 그 최전무 한 명에 대해서만 이제 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보다는 오히려 최전무 혼자 다 끌어안고 가는 방향으로 지금 일이 진행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 지금 나오고 있고 게다가 지금 이번에 이제 그 박 대표 사실은 이제 전에 좀 제일 중책을 맡았던
그분과 관련된 뭐 영장 기각에 대해서도 사실은 사람들이 말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류가 흘러가다 보니까 검찰의 수사 의지가 많이 꺾이고 있다. 이런 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 법원의 태도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얼마 전에 사법농단 혹은 뭐 재판거래 파문에서 가장 거래 대상으로 많이 포함됐던 것이 주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판결이었거든요. 사회적 약자들이 우리의 권리를 구제해달라고 대법원을 찾아갔는데 대법원은 오히려 그 재판을 거래 대상으로 쓴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그건 확정은 아니니까 일단. 네. 어쨌든 그 목록 안에 포함이 돼 있었죠. 예.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면으로 보자면 이번에 그 삼성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도 보면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파업한 노조 간부들은 째깍째깍 다 잡혀가거든요. 사실 노조가 파업을 하려면 잡혀갈 생각을 하지 않고서는 파업을 할 생각을 못 하는데 그렇게 노조에 대해서는 엄격하던 법원이 왜 이렇게 사측에 대해서는 관대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삼성은 이번에는 노조를 허용했죠. 허용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삼성이 노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것도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다음 이야기 합시다. 자, 김재원 의원 4년 전 발언으로 논란을 일고 있다. 일단 4년 전 어떻게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어디서? 네. 바로 4년 전이면 그러니까 2014년 3월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주수 차관이 이제 의성 군수로 출마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비 후보 상태였는데 이 후보 그 선거 사무소에 가서 개소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김주수 차관께서 그만두시고 쓸쓸한 마음에 낮술 한잔 하셨다가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검사 출신 아닙니까? 그 사건 담당하는 검사에게 전화했지요. 우리 지역 선배인데 좀 봐주시오라고 했더니 그 검사도 우리 고향 사람이더라. 그래서 벌금 세게 때리고 그냥 봐주겠다라고 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 가지고 벌금 안 받은 사람이 뭐 몇 명이나 되겠냐 이런 걸로는 시비 걸지 말고 일만 제대로 시키자. 이런 내용으로 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건 뭐 사건 청탁 아닙니까 이거? 사실은 그렇죠. 네. 당연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저는 이게 지금 이 사건 자체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너무 불쾌해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2005년 8월 26일 날 경기도 화성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마주오던 반대 승용차에 타고 있던 사람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이분의 그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4%니까 취소 상태잖아요. 많지네요, 많지. 엄청나게 사실은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게다가 중앙선을 침범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냥 점심때 약간 술을 그냥 쓸쓸해서 꿀꿀해서 먹었다. 그런데 난 사실 차를 친 것도 모를 정도로 아주 경미한 접촉이었다. 그래서 그냥 간 건데 날 보고 뺑소니라고 하더라. 이제 이런 식으로 변명을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음주, 그다음에 뺑소니, 상해거든요. 이 세 개가 합쳐지게 되면, 세 개가 합쳐지게 되면 사실은 실형이 나와야 되고 그것도 그렇죠. 징역 2년 정도는 정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재판을 안 받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의 벌금을 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약식기소로 끝났다라고 하는 얘기여서 이게 사실은 저는 그 담당 검사가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검사도 문제고 이걸 얘기한 김재원 의원 당연히 문제고 이 당사자 김주수 지금 당선자 이분들 사실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사실 뭐 검찰 출신이나 혹은 이런 사람들이 청탁성 전화를 할 때 직접적으로 이렇게 안 하잖아요. 보통 공검사가 그 사건 맡았어? 뭐 이런 식으로 돌려서 얘기하는데 또 이렇게 직접적으로 좀 봐주소 이런 것도 솔직한가 봐요 이분 성격이. 글쎄 뭐 김재원 의원 제가 사석에서 몇 번 뵀습니다. 솔직한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이분도 어떻게 일 처리를 한다라는 프로세스는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날 말한 것은, 이날 발언은 상당히 좀 과장도 좀 포함이 돼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자기 자신을 좀 과시하는 것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자리에 있었던 김주수 후보, 김주수 군수를 좀 두둔해 주려는 그런 의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보통 지방선거 나오면 후보들끼리 흠집잡기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특히 이제 TK 지역에서는 자유한국당, 옛날 한나라당 후보들끼리 이렇게 서로 싸움을 벌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당시 음주운전과 관련됐던 이런 전력이 문제가 된 거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아마 좀 덮어주겠다, 변명을 해주겠다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다가 그러다가 약간 좀 말이 좀 많이 과해진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지나치게 좋게 해석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안 보이는데.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사실 더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사실. 이분의 심리 상태가 뭐였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남자들이 군대 얘기할 때 보면은 점점 자기가 군대에서 얼마나 나쁜 짓 했는 걸 과시하는 그런 경기인데. 알겠습니다. 일단 거기까지만 듣고 그거는 뭐 일단 장 기자의 추측이니까 사실은 어떻게 될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담당 검사가 휴가 중이라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돌아와서 조사를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조사, 그러니까 복귀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지금 우리 김재원 의원도 덕담이었다라고 이제 사실은 마치 그게 사실이 아닌데 그냥 내가 허세 부린 이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담당 검사한테 물어보면 사실이든 아니든 그런 일 없다고 얘기하겠죠. 잘 모른다는 그런 일이 절대 없다 이렇게 부인하겠죠. 근데 이 사건을 조사할 수도 없는 게 공소시효가 이미 다 지났거든요. 2005년 사건이라서. 그러니까는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이제 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는 있는데 법률적으로 따져보게 되면 명백한 증거가 사실 하나도 없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검사가 사실은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을 들었을 텐데 얼마나 속으로 황당할까. 그러면은 법적 책임은 힘들고 정치적 책임으로 지금 의성 군민들 가운데는 문제가 크기 때문에 의성 군수 취임하면 안 된다 또 이런 주장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이미 다 끝난 거잖아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밝혀낼 수가 없는데. 네, 정치적 책임을 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 책임 어떻게 져요? 내가 사실이 아니라는데. 방법은 이제 뭐 소환 파면하는 게 있는데. 이게 아니라 정치적 책임을 지려면 이게 사실임이 먼저 전제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인지 아닌지를 모르잖아요. 허위 사실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사건 기록은 살펴볼 수 없나요? 이미 오래전 전에 없어졌을걸요? 폐기됐을걸요? 보통 법원 같은 데서는 법원 같은 데서 5년 정도까지 기록을 보관하는데. 알겠습니다. 또 어떻게 이 사건도 전개될지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조금 더 듣고 저는 7시 정각에 돌아오겠습니다.